17강 2023년 김정은의 핵전략과 윤석열 정부의 대응책 분석 제2부를 시작하자. 2023년 북한의 핵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윤석열 정부의 북핵 위협 대응책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이며 그의 대미 정책과 대북 정책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 핵 위기에 대한 세 가지 대안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필자가 해외에서 한반도를 들여다보고 느낀 점은 정전 70년 동안 지속된 한반도 평화에 중독된 한국 사회는 대한민국을 지켜온 유엔과 NPT 체제의 쇠락을 보면서도 집안 싸움에 바쁘며 한반도에 갇힌 한국인의 자존심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남의 일로 여기는 것 같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에너지, 원자재, 식량 위기가 전 지구적인 공황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것은 한국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이 핵전쟁으로 번지면 한반도는 아마케돈 전쟁의 한가운데로 휩쓸려 매우 어려운 안보 상황이 될 것이다. 아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2년 이상 진행되고 있으며 러시아 수뇌부는 핵무기 사용 권리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푸틴은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 뉴 스타트 참여를 중단하면서 이를 증명하고 있다.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때 3차 대전이 발생하고 러시아와 서방 국가가 보유한 핵무기 중 10%가 사용될 때 인류의 종말이 올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은 핵 보유를 국가적 목표로 삼아 핵 공격을 법제화하면서 선제 핵 공격 조건에 다양한 조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먼 산의 불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푸틴의 우크라이나 핵 공격 공갈이 먹힐 경우 북한 핵 위기가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북핵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대응책은 무엇일까? 우리는 북한의 핵 보유의 핵 위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력 확충과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우리는 국민 모두가 북핵 위기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비하며 안보 의식을 고취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핵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안보에 대한 큰 위협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핵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효과적으로 마련하고 안보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윤 정부의 북핵 위기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첫째, 윤석열은 누구인가? 둘째, 윤 정부의 대미 정책과 대북 정책. 셋째, 김정은의 핵무기 완성을 향해 폭주하는 것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이다. 그는 1960년 12월 18일 62년생으로 학력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법학 석사, 경력은 전 43대 검찰총장,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다. 필자의 16강에서 지적하듯이 그는 전직 검찰총장으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도왔고 공격적인 반부패 검사로 그의 선거 공약에는 담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 즉 북한에 더 강경한 접근법을 취한 바 있다. 그가 혜성같이 나타난 것은 정치는 초년생이고 검사 신분으로 문정부가 키워준 사람으로 검사 출신으로 재임하는 동안 모든 권력을 장악한 좌파들이 전방위로 하루 24시간 일순에 틈도 주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겁박하고 몰아대며 탄핵을 시도했던 그 장면들을 묵도했다. 한국 국민은 이 곰 같은 사내는 묵묵히 그 공격을 다 버텨냈고 결국 장렬한 전투 과정을 보면서 대통령감을 느낀 것이다. 거기다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지도자감을 본 것이다. 그가 치르고 있는 이 장엄한 전쟁을 지켜보면서 그가 시작한 권력자인 좌파들의 식도 속으로 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지키기 전쟁에 응원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을 느낀 것이다. 한국 국민이 느낀 대로 또 필자가 윤 후보가 당선될 것을 16강에서 예측한 대로 제20대 대통령이 되었다. 한국 국민은 윤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애국심이 있고 또 희망과 기대로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그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2022년 4월 14일 인터뷰에서 그의 롤 모델은 에브라함 링컨 전 대통령을 존경하고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을 좋아하고 자신의 리더십 스타일에 대해서는 나는 어려움에 처하면 혼자 숙고하기보다는 좋은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논의를 하는 편이라며 그래도 답을 찾기 힘들 땐 무엇이 옳은 일인가만 생각한다고 했다. 2023년 현재 한국 국민들은 나라를 걱정하고 있으며 정치인들은 사회 질서와 국가의 진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그들의 가오와 실패를 모르고 윤석열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고 무능하게 만들면 다시 정권을 쟁취할 수 있다는 몽상에 사로잡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운동권과 함께 정치에서 실패하여 3류에서 4류로 추락했고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 개인을 지키기 위해 정치에 선념하고 있어 국민들은 짜증을 내고 있다. 한국대학 교수협의회와 한국대학교 교수연대 교수노조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상관없이 국회의원 불체포 등 국민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정치 방향과 방법을 민주화시킨다면 정부 견제 차원에서
국민들은 절대 다수를 차지한 국회와 민주당을 수용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내내 한국의 세계사적 위상과 문명사적 사명을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중국몽 참가해 평화 프로세스 타령 후 김정은의 이딴 도발과 핵보유국 위치까지 불러온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실책을 반면교사로 삼아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둘째로 윤석열 정부의 대미 정책과 대북 정책을 분석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4월 14일 워싱턴 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맺어야 하고 중국이 강하게 대응하려면 미국과의 군사동맹에 기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치안보 문제에서 중국은 북한과 동맹이고 우리는 미국과 동맹이라고 진단하면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다고 했다. 그의 당당한 외교에 대해서 한미 관계를 토대로 유럽연합과 아시아 전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말은 윤 정부에서 2023년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넘어 공급망, 보건, 기후변화, 에너지, 디지털, 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GCSA로 격상해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겠다는 의미다.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2022년 4월 21일부터 2박 3일간의 한미정상회의에서 한미동맹을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축으로 보고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 전선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한미동맹의 강화와 함께 미국에 대한 방위 공약이 재확인되었으며 이를 위해 EDSCG와 같은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회의 조기 재가동도 합의되었다. 윤 정부는 자유와 연대를 기반으로 한 동맹 및 다자 외교에 있어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를 통해 지역 외교를 포함한 대외 정책의 기본 틀을 완성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연합 확대 논의 등을 통해 한미연합 방위 태세도 굳건히 했다. 이제 한미 정상이 개척할 새로운 동맹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창립 회원국이 되어 활약하는 것이다. 이 기구는 완전한 공급망,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 공정하고 높은 수준을 세워 디지털 경제를 이끌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로 나아갈 것이다. 이러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창립 회원국의 역할은 한국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세계에서 주요한 경제국 중 하나로 인식되며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남북 문제를 넘어서 한국의 대외 정책의 기본 틀을 완성하고 동맹국 파트너들과의 연대를 심화함으로써 한국의 외교적인 지위를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해야 된다. 최근에는 미중 간 전략 경쟁 고조, 우크라이나 전쟁 등 강대국 경쟁이 전면에 부각되면서 다시 진영 간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이런 거대한 변화 속에서 한국도 한반도 문제에만 주력하는 패러다임을 벗어나 인도태평양 지역을 무대로 가치를 함께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에 적극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나토와 협력은 제2안전핀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일본과 한국은 나토의 동진에 대표부 신설에 작년 12월에 참여한 바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한국의 담당한 가치 외교, 모성 탈피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권위주의적 국가들로부터 압박이 커질 것이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과 의무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가치 외교의 선택이 공짜가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윤 정부의 대북 정책은 민주당과 달리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대화 채널을 여는 투트랙 접근을 하고 있다. 민주당 정권들은 북한 핵은 대남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2023년 2월 20일 ICBM 발사 이틀 만에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면서 적의 작전 비행장 당사표 1문 포탄 4발을 활당했다고 했다. 북한은 이날 방사포탄 2발이 우리 공군 F-35 전투기가 있는 청주기지와 주한미군 군산 공군기지를 겨냥했음을 시사했다. 아직까지는 북한이 핵을 방사포에 쓸 수 있을 만큼 소형화했는지는 이를 위한 핵실험을 한 적이 없어 불투명하나 단지 시간 문제일 것이다. 심각한 문제는 실제 북한이 방사포 세례만 퍼부어도 한미 최신의 전투기들은 떠보지도 못하고 파괴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현재 한미는 북방사포에 대한 뚜렷한 요격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여기다 북의 대남 핵공격 공언이 반복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구체화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무엇을 말하나 역대 민주당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대해 외면했다. 김대중 정부는 북한이 핵을 개발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노무현 정부는 북한이 반드시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북한에게 쌀과 비료를 수십만 톤 제공하였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통해 달러도 지원했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윤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 모라토리엄을 스스로 깨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하여 북한을 적이라고 주장했다. 윤 정부는 북한에 대해 인도주의적 지원과 대화 채널 개설을 할 것이라며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담대한 경제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윤 정부의 대북 전략은 평화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하며 남북 판문점 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선언도 배제되지는 않았다. 북한이 더욱 담대해질 가능성이 높아져 폭주할 경우 막을 수는 만만치 않다. 분명한 것은 북한이 2017년 화염과 분노의 시절보다 더욱 담대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세계적인 신냉전 기류를 틈타 중국, 러시아의 등 뒤에 재빨리 올라탄 북한이기 때문이다. 이런 북한의 폭주를 막을 수단은 많지 않다. 유엔의 대북 제재 기능마저 마비된 터에 강력한 경고와 응징 능력 과시가 북한에 얼마나 먹힐까? 경고성 수사와 엄포만으로는 부족하다.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설 실질적인 이행 방안이 필요하다. 북한이 핵 공격을 염두에 낼 수 없도록 강력한 대응 새 버전이 필요하다. 셋째로, 북한은 핵무기 완성을 향해 폭주하고 있다. 핵무기는 사용 목적, 표적, 위력, 투발수단 등을 고려해 전략핵과 전술핵으로 구분한다. 전략핵은 대도시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로 파괴력이 있는 ICBM, SLBM 등으로 발사 수백 킬로톤 이상의 파괴력을 가진 핵무기다. 반면에 전술핵은 군사기지나 적병력 등 군사 목표를 대상으로 하며 수 킬로톤, 수십 킬로톤, 1킬로톤은 TNT 폭약 1000톤 위력의 파괴력을 가진 핵무기다. 통상 직경 1m, 무게 1톤 이하 핵탄두를 의미하며 작고 무게가 가벼워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등을 투발 수단으로 이용한다. 북한이 김정은의 핵무기 전술 무기화 지침에 따라 전술핵 강화에 몰입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핵탄두 보유 수량이 20 내지 50개로 추산된다. 북한은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KN-23, 북한판 에이테스급 KN-24, 대구경 조종 방사포 KN-25 등 신형 전술 탄도탄을 개발하고 있으며 은밀성과 생존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2022년 9월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 핵무기를 선행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정은은 현재 전략무기 5대 과업을 이행하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북한의 인식을 바탕으로
대북 억지력과 방어력 제고를 우선 목표로 하는 안보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은 단순히 군사적 수단으로 해결될 수 없다. 외교적 노력과 경제 제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핵 전략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대로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믿음이 깊다. 이러한 심리적 요인을 고려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 문제는 단순히 한국의 안보 문제가 아니다. 지역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다. 따라서 우리는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과 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북한의 인식을 바탕으로 윤 정부와 동맹국인 미국의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에 대해 어떠한 대응책이 있나 알아보자. 북한의 핵무기가 한국에 실존적 위험이 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당연히 남북교류보다 대북 억제력과 방어력 제고를 우선 목표로 하는 안보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지금 북핵에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를 국가의 최대 과제로 대하는 게 당연하다. 이보다 더 시급한 일이 뭐가 있나? 안타깝게도 한국은 북의 핵 위협에 자제 대응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미국의 확장 억제에 의존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북한은 최대 불량 국가로 핵 보유국으로 한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시점에서 정교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명목상으로 존재하는 미국의 핵 우산을 정교하고 확실하게 다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 윤 정부의 세 가지 대응책을 살펴보자. 첫 번째, 윤 정부의 북핵 대응책은 확장 억지 전략 협의체 실질적 가동이다. 한미당국은 확장 억지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하지만 과연 미국이 서울을 구하기 위해 본토를 대상으로 한 북한의 핵 공격을 감수하겠냐는 질문이 나온다. 미국은 이런 우려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게 미국의 임무이다. 억지의 핵심은 신뢰성인데 credibility. 다수의 국민은 여전히 확장 억지라는 개념조차 생소하다. 마침 확장 억지 전략 협의체 EDSCG를 재가정하자는 한국 협의단의 제안에 미국 측이 공감을 했고 EDSCG를 통해 확장 억지의 신뢰성을 높일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는 양국 외교 국방부 차관급이나 실국장급이 참여하는 대화체로 필요할 때 만날 뿐 상설 조직이 아니다. 협의체 정례화는 상징적인 효과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고정 인력 배치 없이 몇 사람이 직책을 병행하는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 협의체에서 특히 확장 억제 제공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한반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확장 억제 강화에 한미일 3자 간 확장 억제 대화 틀을 나토의 핵기획 그룹과 비슷한 핵 전략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한국의 핵 전력 재배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을 대비해 한국의 핵 기반 시설 건설을 마련하고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국 전략 무기는 장거리 투사 능력이 핵심이다. 장거리 투사 능력이란 전 세계 어디든 마음만 먹으면 군사력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인데 소련이 망한 뒤 전 세계에서 미국만이 가진 능력이다. 미국 세계 패권의 바탕이 군사력이고 미 군사력의 핵심이 장거리 투사 능력이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협의를 만든 자체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단점은 미국 세계 전략을 지구 곳곳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수행하도록 만든 값비싼 전략 무기를 한국이 희망하는 전략 무기 정례 적시 추가 배치 한반도 북박이를 할 수 있느냐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전략 무기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위험을 자초하겠느냐이다. 미국은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합동으로 삼각 공조 수위를 높이는 차원에서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 자위대가 2월 22일 동해상에서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을 했다. 이 훈련에서 삼국 해상 전력은 탄도미사일 표적 정보 공유 및 탐지 추적 요격 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 미사일 발사 다음 한미일 대응 훈련 다음 북한의 후속 도발 다음 한미일 추가 맞대응 훈련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는 말이다. 현존하는 확장 억제 틀 안에서 핵 공유가 비현실적이라고만 하지 말고 창의력을 발휘해 가동할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 첫 번째 대응책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여 북핵 위기를 타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최근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비하기 위해 윤 정부는 미국에 대한 한국형 핵 공유 개념의 확장 억제 핵우산을 요청했으며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형 핵 공유 개념은 F-35, F-15K 등 B-61 전술핵 폭탄 투하 가능 공군 전투기들을 괌, 섬, 하와이 등에 파견해 모의 전술핵 폭탄 투하 훈련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이 한국 영토에 핵미사일 등을 배치하던 예전의 전술핵 재배치 대신 미국의 핵 대응 전력을
한반도 주변 해역 등에 상시 배치함으로써 한국이 핵을 보유한 것과 유사한 핵 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확장 억제 (Extended Deterrence)는 핵우산, 미사일 방어, 정밀 타격 무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를 위해 미국 전략 자산을 지속적으로 한반도 주변에 순환 배치하려는 것이다. 이는 미 핵전력을 한반도 상공이나 주변 해역에 공백 기간 없이 출동하거나 순환 배치한다면 사실상 상시 배치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 전략 자산으로는 항모전단, 미 7함대 로널드 레이건 함 등 B-1, B-2, B-52 전략 폭격기,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과 함께 준 전략 자산으로 꼽히는 F-22, F-35 등의 스텔스 전투기가 있다. 만약 이러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가능하다면 김정은은 유사시 미국이 실제로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공포감을 느낄 것이며 이를 통해 핵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게 된다. 이는 지속적인 핵 억지력 확보는 한국의 국방 안보 전략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으며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핵 공유 방안은 국내외에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것은 입장이다. 결국 핵 공유는 한반도 안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함께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안으로 떠오른 핵 공유 방안은 한반도 안보를 위한 긴밀한 협력과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다. 여기에 대해 F-35, F-15K 등 B-61-12 전술핵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한국 공군 전투기들을 괌, 사모아 등에 파견해 모의 핵 투하 훈련하는 것도 핵 공유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유사시 한국 공군 전투기가 미군과 호흡을 맞춰 전술핵 폭탄을 장착해 투하할 수 있다면 한미 간의 핵 공유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 정부가 검토 중인 한국형 핵 공유는 네이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 5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투르키예의 B-61 핵폭탄 150발 내지 200발을 배치해 유사시 미국과
공동 운영하는 나토식 핵 공유와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한국 영토 안에 전술 핵을 재배치하지 않으면서 나토식 핵 공유와 비슷한 효과를 거두는 방안을 찾지 않은 것이 윤 정부의 구상이다. 이 방안의 장점은 공포의 균형을 통해 대북 핵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단점은 상시 순환 배치 미 전략 자산 운용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면서 최종 결정권은 미루가는 점이다. 핵은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이 현실적으로 핵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셋째, 윤 정부는 김정은의 혹독한 대가를 경고하면서 독자 핵 무장을 언급했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윤 정부는 북한 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우리도 자체 핵 무장을 공개 언급한 것은 사상 처음으로 극히 이례적이다. 이를 어떻게 봐야 하나? 미국 압박용인가? 북한을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준엄한 경고인가? 그 해석이 어쨌든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는 대한민국의 의지, 국민 70% 이상의 지지의 표현이자 동북아 민주국가들의 핵무장 현실화의 신호타임에는 분명한 사실이다. 물론 독자 핵무장이 가능하면 김정은의 핵 효용성은 한순간에 제로로 만들 수 있는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이 맞닥뜨린 실존적인 위협을 해결하는 방안이다. 한국이 핵을 갖는 것은 핵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쓰지 않기 위해서다. 앞에서 지적하듯 미북 간 핵 군축이 논의되는 상황은 한국의 재앙이다. 북은 핵으로 한국을 깔고 앉으려고 할 것이다. 한국의 존망을 걱정하는 처지가 된다. 미군 핵우산과 연합훈련의 강화, 추가 제재를 말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당장 비확산을 중시하는 미국이 수락하긴 어렵겠지만 한국은 계속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두드려야 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적 핵 비확산 체제가 뿌리채 흔들린 상황에서 또 북한의 핵 위협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실체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 대응책을 진지하게 다루어야 한다. 미국 행정부는 신냉전 체제 하에서 유럽의 나토와 아시아의 인도태평양 체제와 한미일 가치 동맹으로 러시아와 중국 및 북한의 전체주의 국가와의 경쟁에서 인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디지털 시대에 핵의 장막이 필요시, 다시 반복해서 핵의 장막이 필요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허용할 수 있다고 분석된다. 이 대응책의 장점은 북핵의 맞대응책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끄는 게임체인저이고, 단점은 미국이 반대하는 점이다.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만 대응책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끄는 실타래를 찾는 점이 있다고 분석된다. 한국에서 제2차 대전 후 영국과 프랑스가 핵보유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독일, 이탈리아가 미국의 확장 억제를 믿고 핵보유를 추진하지 않는 점과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을 믿고 다른 대응책이 보완 점과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과 시뮬레이션을 찾는 것이 순리라고 분석된다. 다음은 21세기의 미국과 러시아, 중국, 북한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미국의 자유와 개방성, 미국의 이념과 제도가 미국을 제1의 부자로 만들어 주었으며 앞으로도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 경제적 쇠퇴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러시아, 중국, 북한은 각각 전체국가, 사회주의 전체국가, 평양 독재국가로서 미래를 예측하면서 미국의 자유주의와 개방성과 대조되는 양상을 봐야 한다.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켜서 유럽에서 완전 제치될 가능성이 높은데 승리하거나 패배하면 대혼란으로 인해 러시아 연방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된다. 중국은 최근 코로나와 관련하여 완전 봉쇄와 개방을 오락가락하면서 중국식 모델은 인기를 잃고 있으며 인구 추세도 심각하다. 무엇을 말하나? 미국의 역사와 이념 제도가 미국을 세계 제1 패권 국가로 만들어 주었고 그와 비교하여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미래 전망은 밝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 핵 문제는 현재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슈 중 하나다.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고 안정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한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외 정책적, 국제적 측면에서 대응이 모두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북한과의 경제협력 교류를 통해 통일을 추진하고 국내외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통일을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북핵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대응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북핵 문제를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UN, G7, G20 등 국제적 기구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압력을 가하여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핵 문제는 단기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국내외 국가와 협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한다. 이러한 북핵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통일을 추진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을 드러내고 통일 한국의 당위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해결책을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핵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강의의 결론으로 필자는 북한의 김정은과 윤 정부의 아래와 같은 제언을 하고 끝을 맺고자 한다. 김정은에게 한민족과 전 세계인이 반대하는 핵몽에서 깨어나 굶주림에 헤매는 북한 주민을 살리고 핵보유국으로 한국을 무력 통일할 수 있다는 미몽에 사로잡혀 세계 최대 불량 국가에서 벗어나라는 것이다. 김정은은 미국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도전하는 것은 북한 정권의 종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알라는 것이다. 한미가 지난 2월 22일 펜타곤에서 핵우산 훈련을 실시한 후 공동 발표를 통해 북한 정권의 종말을 경고했다. 핵을 쓰면 김정은 정권을 지구상에서 없애겠다는 얘기다. 바이든 정부가 공식 문서를 통해 김정은 정권 종말을 거론한 지 벌써 3번째이고 매우 이례적이다. 바이든 정부에서 대북 군사 옵션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난제들이 최근 과학기술의 진전, 미국의 저위력 핵탄두와 정찰 위성 등으로 상당 부분 해결됐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그는 북핵 전략의 본질은 미국 개입을 차단하여 한국을 무력 통일할 수 있다는 망상에서 사로잡혀 있으나 70년 동안 유지해온 한미동맹은 강건하고 후진국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 급부상한 한국을 신냉전 시대에서 절대로 등한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돌아오는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북핵 위협에 강력한 대응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남용하여 한국에 사용할 시 핵무기 10%를 사용해도 세계 3차 대전에 비할 수 있고 세계 인류 종말을 가져올 수 있어 오판하지 않기를 바란다. 여기에 대해 미국의 외교 전문 잡지인 Foreign Policy에서 2040년에 세계를 주도할 4나라를 손꼽으며 영어 머리 글자를 따서 GUTS로 표시하였는데 G는 Germany, 독일, U는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T는 Turkey, S는 South Korea, 한국이다. 한국이 선정된 이유는 국민성, 교육열, 기술 수준, 70만 유능한 재외동포들이 네트워크와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를 제시했고, 독일 통일에서 보았듯이 자유민주 체제 국가가 분단국을 통일국가로 가는 과정을 역사가 보여주듯이 김정은의 무력 통일은 망상에 지나지 않고 한국이 이끄는 강소국 연방제 통일한국이 실현된다고 본다. 그리고 백두산 발화를 염두에 두고 김정은의 꾸민 무력 통일도 자연재해로 인해 북한 정권의 붕괴로 통일한국, 강소국 연방제를 앞당기는 돌발 변수임을 알고 대처하기 바란다. 백두산 발화, 자연재해가 100년 사이클로 오는데 2020년대에 발화되면 북한은 자연도태되고 필자가 주장하는 통일한국, 강소국 연방제의 실현이 가까워지는 것이다. 끝으로 시원부와 김정은 평화쇼와 달리 김정은의 핵전략 전개와 전망의 대응책으로 바이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기시 총리와의 북핵 문제 해결 정상회담을 제의하여 실질적인 비핵화 해결책을 찾기를 제의한다. 윤석열 정부의 북핵 대응책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 가치 동맹으로 미국과 서방 국가와 신뢰를 회복하고 글로벌 정치 국가로 북핵 위기를 기회로, 그보다도 위기에서 오히려 기회를 창출해 나가는 안보 정책의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제언한다. 잘못된 신호, 오작동으로 한반도에서 미중 신냉전의 전초지가 되지 않도록 안보 정책을 새우 근성에서 벗어나 좀 더 차원 높은 전향적인 외교 안보 정책을 한민족의 염원인 강소국 연방국, 통일한국의 기초를 2020년대에 마련하라고 제언한다. 윤 정부에서 추진하는 재외동포청이 한국 국회에서 2월 27일 통과되어 2월에 출범하게 되면 남한과 북한 732만 해외 한인의 실질적인 통일 한국 안의 의견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말하는 것은 통일 한국 안의 기초 측면에서 좋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강의를 2023년 3월 초에 미국 백사전에서 끝내고 3월 중순에 한국으로 귀가할 예정이다.